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어서 6강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6강에서는 이제 서비스 품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품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제조업에서는, 자, 제가 쓰는 이 펜이 품질이라는 거죠. 자,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이 품질이에요. 그쵸? 노트북의 품질이 좋다, 나쁘다. 그다음 카메라의 품질이 좋다, 나쁘다. 근데 서비스에서는 품질을 참 뭐라 말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렇죠? 애매합니다. 서비스에서의 품질이 뭐지? 그래서 각 학자들마다 서비스의 품질은 뭐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우리 서비스 품질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비스 품질은 개념부터 보면 여기 보시면 특히 2번 네, 2번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세요.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좀 이 부분이 많이 언급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거죠. 서비스 상품의 이용 전 고객 기대와 사후 성과를 어떻게 한 거라고요? 네, 비교 측정한 결과라는 거죠. 네, 비교 측정한 결과이다. 비교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품질이라는 거는 기대 대비 성과인 거죠. 즉, 기대 대비 성과가 높았으면 품질은 좋은 거죠. 근데 기대 대비 성과가 낮았다면 품질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고객들은 항상 어때요? 소비자들은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을 할 때 항상 기대를 합니다. 뭐 그 기대라는 거는 구전에 의해서 형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객 경험이라던가 또는 뭐 기업의 광고 뭐 여러 가지의 요소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그 기대보다 어때요? 소비자가 지각하는 서비스의 품질, 서비스 또는 제품의 품질이 더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고객의 기대가 매우 높다면 아무리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어도 그 고객은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고객의 기대가 높아요. 네, 고객 기대가 높습니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도 고객은 그 서비스 품질이 매우 좋다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제품이 좋고 나쁘고 또는 뭐 서비스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항상 뭐예요? 기대라는 거예요. 네, 기대. 얼마나 고객의 기대를 채워줬느냐, 채워주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서비스의 품질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서비스 품질은 여기 보시면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라고 했죠.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결과 품질이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서비스에서는 뭐가 또 좀 더 중요하느냐? 과정 품질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과정에 대한 평가이다. 늘 서비스에서는 이 과정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중요하게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은 여기 보시면 탐색적 품질보다는 경험적 품질이 더욱 강하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세 가지 품질 속성 기억나시죠, 여러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된다고 했었죠. 탐색적 품질 요소, 그리고 경험적 속성, 또 하나가 신뢰 속성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서비스를 경험하기 전에 이 품질이 좋다 나쁘다 평가가 힘들고 경험을 하고 나서야 그 품질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은 객관적 혹은 획일적이 아니라 꼭 이 부분도 기억해 두세요. 네, 아니라 주관적 평가이다. 근데 이 부분도 시험에서 자주 언급이 돼요. 시험에서는 이게 객관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죠. 서비스 품질은 객관적 평가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말 바꾸기로 출제가 되는데 주관적이죠. 어때요? 서비스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어때요? 각각의 사람들마다 만족을 느끼는 각각의 요소가 다 다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때요? 동일한 서비스를 하더라도
그 소비자가 또는 고객이 어디에 가치를 두었느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 만족도가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꼭 서비스 품질뿐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아마 고객 만족 경영에 가시면, 자, 고객 만족에서도 어때요? 고객 만족이라는 거는 주관적이죠. 주관적이고 또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느끼는 만족도가 다 다르다. 역시 어때요? 서비스 품질도 주관적인 평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이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동적으로 변화하는 역동적 구성의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보시면, 자, 고객의 기대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진화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변화하는 고객의 기대에 대응할 수 있는 품질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시험에 서비스 품질은 뭐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고정이 아니라 어때요? 그 기대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과잉 약속, 기업이 제공하는 과잉 약속은 어때요? 당연히 그 약속을 그 약속대로 제공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제공될 수 있는 것만 약속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고객의 기대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서비스 품질은 기대 대비 성과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너무 높아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어때요? 고객은 그 품질이 매우 좋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의 기대를 관리하는 것이 또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 개선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기업은 고객에게 시험에 또 이렇게 출제가 됐었죠. 서비스 품질의 개선 방법으로 이 부분에서 고객의 기대를 높인다. 네, 기대를 높이도록 한다라고 출제가 되었는데 아니죠. 네, 오히려 고객의 기대를 높이는 것, 고객의 기대를 높인다는 건 하나의 뭐예요? 과잉 약속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건 오히려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하고, 그럼으로써 어때요? 서비스 품질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기업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분석하고 효과적인 서비스와 그렇지 못한 서비스를 조사해서 또한 관리해야 되는 게 매우 필요하죠. 그래서 서비스를 조사합니다. 보통 이제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조사해서 지속적으로 또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어떤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전사적인 기업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이거는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고객 만족이죠. 고객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사적인 그런 기업 문화가 정착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6번에 보시면은요.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파악하고 고객이 반응하는 포인트를 알아야 한다. 즉, 고객이 반응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이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고객이 불만이 자주 발생하는 어때요? 그 포인트가 있어요. 접점에서. 그리고 또는 고객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잘 어때요? 분석해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밑에 보시면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보세요.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평가 지표가 요구된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뭐냐면 평가 지표는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서비스 품질을 어떻게 보면 체크해 볼 수 있는 설문지 같은 거죠. 예. 설문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는데 이 설문지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를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죠? 즉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설문지여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기업에서 뭐 NCSI
KCSI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죠. 근데 이 설문지를 만들 때요,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 만드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직원이 만약에 한 차원이 친절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친절 부분에 세부 항목들이 있겠죠. 근데 이 세부 항목들이 이 친절도를 체크할 수 있는 설문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설문지를 만든 다음에 뭐를 하죠? 파일럿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 설문지가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를 통계를 돌려서 이 타당성을 검증을 하는 거죠. 또한 신뢰성도 함께 같이 검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문지가요, 여러분들 그 설문지 만드는 게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1번부터 뭐 50번까지 체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설문지는 항상 뭐예요? 이 신뢰성과 타당성이 기반이 되어야, 자, 우리가 설문을 하고 나서 통계를 돌려도 어때요?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그런 조사 결과가 얻어진다라는 거죠. 이 신뢰성과 타당성은 제가 또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업종에 맞는, 우리 회사에 맞는 어때요? 평가 지표가 요구가 되는데, 그 평가 지표는 어때요?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평가 지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비스 품질의 개선 방법까지 알아보았고요. 자, 이제는 서비스 품질의 측정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죠. 우리가 그 서비스 품질의 측정 모델을 보면, 자,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 당연히 어때요? 개선하고 향상하고 재설계하기 위해서 이제 측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을 하는 이유는 어때요? 측정을 하는 이유는 그 개선, 즉 문제점을 분석해서 그걸 어때요? 개선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는 거죠. 즉, 그러니까 측정 없이는 뭐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개선도 할 수 없다. 피터 드러커가 한 얘기죠. 측정 없이는 개선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이 측정이라는 거죠. 측정이라는 건데, 자, 서비스 품질 측정을 통해서 뭐를 분석할 수 있다고요? 지금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이 서비스의 수준과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왜 이걸 분석할까요? 당연히 뭐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 개선과 서비스를 또한 재설계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또한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개선 없이는 측정 없이는 개선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뭐냐면 평가가 이렇게 측정을 하는 이유는 평가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요?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자, 측정을 하는 이유는 어때요? 문제점을 분석해서 뭘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서비스 품질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정량화되어 있다 보니까 측정하기가 쉬운데, 서비스라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죠. 추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측정을 한다는 게 매우 쉽지가 않는데, 자, 그럼 구체적으로 왜 이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가 어렵냐라는 걸 보게 되면, 첫 번째,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 개념인 거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서비스 품질은 또는 뭐 고객 만족은 개인마다 각각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 서비스를 전달하기 이전에 뭐가 불가능하죠? 테스트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즉흥성이죠. 즉흥성. 그러니까 우리가 연극을 하면 우리는 연극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어때요?
연습한 다음에 연극을 하죠. 실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서비스라는 건 어때? 그게 없죠. 즉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고객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측정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어때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보통 우리가 이러한 이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정량, 설문지, 서베이 조사법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서베이 조사법으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표본이죠, 표본. 표본이 최하 150부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기업의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말 몇백 부씩 하죠. 또는 많게는 막 몇천 부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고객들에게 요새 현대인들은 바쁩니다. 매우 바빠요. 그래서 이거 설문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흔쾌히 설문을 해줄 수 있는 분이 거의 드물어요. 저도 제가 메일로 가끔 뭐 설문 좀 해주세요 라고 오는데 설문이 한 5개예요. 5개. 5문항인데도 어때요? 그거를 체크해 줄 시간이 없다. 핑계 같지만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량의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어렵고요. 그리고 자원과 같이 고객이 이동하기 때문에 고객의 자원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무슨 특성이죠? 비분리성 특성인 거죠. 비분리성 특성에 의해서 그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 누가 참여를 한다고 그랬죠? 고객과 직원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고객과 직원도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죠. 즉 서비스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참여해서 그 자원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고요. 또는 고객은 여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또 이 프로세스 일부인 거죠. 그래서 항상 고객에 따라서 어때요? 그 서비스가 변화하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 비분리성이 갖고 있는 특성인 거죠. 이 비분리성의 특성 하나는 고객이 자원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고, 그리고 어때요? 그럼으로써 고객이 프로세스 일부이기 때문에 고객으로 하여금 고객 때문에 어때요? 그 서비스가 변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서비스를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시험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됐었죠. 시험에서는 자원과 이 부분 4번, 특히 이 부분이 시험에 이렇게 언급이 됐죠. 자원과 고객이 따로 존재한대요. 따로 존재한다. 근데 서비스라는 건 어때요? 항상 동식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고객과 자원이 어때요? 분리가 될 수 없죠.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뭐 따로 존재함으로 고객이 자원의 변화를 파악하기가 쉽다. 물론 이거 뒤에 문장은 맞아요. 그죠? 뒤에 문장은 맞지만 앞 문장이 틀린 거죠. 자원과 고객이 따로 존재한다. 서비스에서는 자원과 고객이 절대 따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 자, 이러한 요인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 품질 측정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콕콕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이제 1번. 자, 서비스 품질 개선, 향상, 재설계 출발점은 항상 뭐에서부터? 측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그리고 2번. 서비스 품질은 주관적 개념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측정한다? 잠깐만요. 얼뜻 보면 맞은 것 같아. 얼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이유라고 그랬죠. 이유가 주관적이어서 그거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측정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 때 참 이렇게 어때요? 헷갈리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내용을 공부를 할 때 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 개념이기 때문에 주관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측정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다음 3번. 서비스 품질 측정을 통해 현재 서비스 수준과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분석해서 개선하는 거죠. 다음 서비스 품질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하여
네, 경쟁 우위, 경쟁 우위도 또한 확보할 수가 있다. 말 그대로 이제 서비스 품질이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 경쟁사와의 그런 경쟁 우위를 또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측정 없이 개선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의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다고요? 꼭 기억해 두세요. 개선이 목적입니다. 네, 개선이 목적이다. 개선이 목적이다. 네, 다음은 이제 서비스 측정 모형, 측정 모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그런 서비스 품질 측정 모델을 이렇게 개발하고 제시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서비스 측정 모델을 개발한 이유가 뭐냐? 네, 이유는 바로 그 서비스 어때요? 이게 측정 도구가 서비스 업종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거죠. 예, 다르게 적용되고 또는 그 서비스 업종마다 어때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 품질이 또한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서비스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모형들을 이렇게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각각의 업종마다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또는 정확한 그런 그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좀 계속해서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볼 게 바로 이 서브콜 모형입니다. 서브콜 모형은 이제 서비스 마케팅의 그 대가이신 파라슈라만 그 자이다물 베리라는 학자가 이제 제안한 모델인 거죠. 그래서 이 서브콜 모형은 이제 1980년대에 제안된 모델로서 전 세계적으로 좀 널리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차원 있죠. 5가지 차원을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서브코어 모형은 처음에는 22개 차원이었고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이거를 10개로 압축하죠. 축소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축소한 게 이 5가지 차원으로 축소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가 돼요. 뭐 서브코어 모형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그럼 뭐죠? 이 5가지 차원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신뢰성, 확신성, 공감성, 반응성, 유형성 이 5가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가끔은 이게 어디서 많이 좀 건드려지냐면요. 이 유형성 있잖아요. 이 유형성이 무형성. 네, 무형성으로 시험에 많이 오답으로 출제가 돼요. 네, 유형성이 이 무형성으로 오답으로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신뢰성이라는 건 이거죠. 약속인데 약속. 키워드 약속. 즉 약속한 서비스를 얼마나 정확하게 제공했느냐라는 거죠. 약속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근데 이거는 꼭 서비스 품질을 떠나서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어때요? 되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때요? 좀 뭔가 믿을만하죠. 네, 신뢰성이 갑니다. 근데 약속해놓고 매번 펑크나는 사람들은 어때요?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확신성. 자, 확신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거죠. 고객들이 서비스를 구입을 할 때 또는 뭐 제품을 구입을 할 때 뭔가 확신감을 줄 수 있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갤런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확신성을 줄 수 있는 요소로서 서비스 제공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지식 같은 거죠. 지식 같은 거. 그리고 능력 같은 거. 예, 능력 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이 어때요?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때 고객들에게 뭔가 이 갤런티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공감성. 네, 공감성이라는 건 이제 좀 정서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고객에게 배려하는 뭐 관심이라던가 친절, 애정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반응성, 응답성. 말 그대로 이거는 신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 요구에 또는 고객 불만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했느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유형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눈에 보여지는 뭐 물리적인 시설이라던가 또는 직원의 용모 복장 이런 것들도 돼. 직원의 외모. 직원의 외모 이게 바로 이 유형성에 들어갑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직원의 용모 복장 또 다른 말로는 용모라던가 복장인 거죠. 네,
용모 복장도 이 유형성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가지와의 각각의 의미들을 좀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이 서브코알도 문제점이라던가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자, 먼저 보시면 범용성의 문제가 있다. 범용성의 문제가 있다. 자, 이 범용성의 문제라는 거는 모든 서비스 산업, 모든 서비스 산업에 적용되진 않아요. 물론, 그러니까 많은 그 국가에서 이 서브코어를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서비스 산업에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않는다. 그럼 범용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기대 측정의 문제가 있다. 기대 측정의 문제가 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 다른 그 품질 측정 모델은 대부분 성과를 측정을 하거든요. 대부분은 측정 모형들의 성과만 측정을 해요. 성과. 근데 이 서브코알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뭐를 같이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를 같이 측정해요. 그러니까 기대를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기대에 대해서 한번 측정하고요. 그리고 그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나서 이 성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2번 측정을 하는 거죠. 2번 측정을 하는데, 근데 기대와 지각 간의 이 차이가 있겠죠. 이 차이가 서비스 품질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냐?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기대 대비 성과의 차이를 가지고 품질을 측정하는 게 옳은 거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세 번째. 자, 과정 품질과 물리적 품질에 중점을 두었다. 이 서브코어 모형은요, 대부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신뢰성부터 유용성까지 대부분 어때요? 과정 품질입니다. 예, 과정 품질이에요. 네, 결과 품질은 거의 없어요. 예. 대부분이 어때요? 과정 품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품질을 측정을 할 때는 과정 품질과 결과 품질도 좀 어느 정도 균등하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서브코알의 그 모형은요, 주로 뭐에 편승되어 있다고요? 과정 품질과 이 물리적 품질. 물리적 품질은 유형성인 거죠. 예, 유형성에 좀 더 중점을 뒀다. 그래서 이 차원성의 문제가 좀 있나라는 거죠. 차원성의 문제라는 건 뭐예요? 이게 차원이잖아요. 차원. 그러니까 신뢰성, 확신성, 공감성, 반응성, 유형성만으로 서비스 품질을 정확하게 측정했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건요, 100% 정확한 측정 모델은 없습니다. 예. 또한 100% 정확하게 측정할 수도 없어요. 단지 어때요? 100%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최대한 최적화된 정확한 이 측정 모델을 지속적으로 어때요? 개발하고 있는 거죠.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또 서비스 품질의 척도로 뭐가 여기는 빠져 있냐면 가격이라던가 비용에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을 할 때 그래도 많이 고려하는 게 뭐죠? 가격이죠. 가격 대비, 즉 뭐죠? 가성비. 가성비를 고려해서 제품이라던가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많은데, 이 서브코알에서는 그런 중요한 어때요? 가격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뭐 프라이스라던가 코스트, 이제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차이 점수 등식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되더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아까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이거예요. 자, 설문 문항이 있겠죠. 예, 설문 문항이 있는데 그 설문 문항이 과연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신뢰성과 타당성이 넘냐라는 거죠. 신뢰성이라는 이거예요. 신뢰성이라는 거는 설문을 여러 번 돌렸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을 설문을 돌렸을 때 10번 어때요? 동일한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영희에게 물어봤습니다. 영희에게 자, 철수가 좋아?
철수가 좋아?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영희는 이 10번 중에 9번 정도는 어때요? 좋아 라고 해야 어때요? 아, 진짜 영희가 철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믿잖아요. 근데 물어봤는데 뭐 어떤 때는 좋고, 아니 좀 생각해보니까 그냥 별로인 것 같아. 또 어떤 때는 또 막 좋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때는 아, 싫어. 그래, 왔다 갔다 해. 자, 그러면 어때요? 신뢰성이 없죠. 믿음이 안 가잖아요. 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아, 영희는 철수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건 신뢰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5번을 설문을 한다면 5번에 대해서 어떤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게 바로 신뢰성이고요. 타당성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서브코어 모형에서 유형성. 자, 여기 보면 5가지 차원 중에 유형성을 체크한다고 할게요. 자, 유형성을 체크를 한다고 하면 이 유형성을 체크하는 어때요? 세부 항목들이 있겠죠? 세부 항목들이. 예, 세부 항목들이 뭐 10가지 정도 있다고 칩시다. 네, 10가지 정도 있다고 치면 이제 이렇게 묻겠죠.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은 깨끗했습니까? 화장실은 깨끗했습니까? 또는 뭐 표지판은 안내판은 뭐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뭐 잘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리고 유형성에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직원의 용모, 직원의 복장은 깔끔했나요? 이게 바로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죠. 측정하고자 하는 거를 얼마나 제대로 정확하게 측정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당성이라는 거는 측정하고자 하는 거를 정확하게 측정할 만한 세부 항목인가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여기에 그러니까 이 유형성을 체크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타당성이 높은 거죠. 타당성이 높은 건데 갑자기 여기 생뚱맞게 여기에 고객의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해 주었다. 자, 그러면 어때요? 타당성이 낮아지는 거죠. 예. 왜? 유형성을 알아보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예. 유형성을 측정하기 위한 이 세부 항목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타당성이 낮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이 신뢰성과 타당성의 문제 제기가 되냐면 제가 이제 학술대회에 논문을 제가 제출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서브코알 모형을 가지고 논문을 썼었어요. 예, 물론 이제 학술 대회인 거예요. 학술대회에 제출하려고. 근데 신뢰성은 어느 정도 다 맞아요. 대부분 이제 90% 이상 신뢰성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타당성이에요. 타당성. 그러니까 설문지를 몇 번을 돌려도 이 타당성이 너무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브코알 모형을 가지고 제가 품질 측정을 하는데 그걸 제가 논문으로 낸 거죠. 근데 이제 논문을 내기 위해서 이 설문을 받고 몇 번 어때요? 통계를 돌려도 이 타당성이 낮게 나오더라는 거죠. 아마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해보시면 좀 느끼게 되는데 자, 그래서 서브코알이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특정 모델이지만 뭐가 이 타당성이 좀 문제가 제기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가졌습니다. 그래서 신뢰성과 타당성의 문제가 충분히 제기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PJB. 그러니까 PJB는 파라시라만 자이다물 베리인 거죠. 개발한 서브코알의 5가지 속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바로 나오네요. 바로 언급했던 부분이 나오죠. 무형성이 아니라 유형성. 자, 이거를 왜 무형성이라고 시험에 출제를 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 서비스 특성 4가지 있잖아요. 네, 4가지. 이런 것과 좀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언뜻 보면 맞는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시험에 헷갈리게 출제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형성은 아니죠. 공감, 신뢰, 확신, 응답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카노 모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카노 노리야키라는 이제 일본 학자가 제시한 모델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5개의 요소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5개의 요소를 모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카너 모형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5개의 그 요소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의미까지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 제가 이 보라색으로 체크해 둔 부분이 시험에서 좀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카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연결형, 이 내용이 이 의미에 대한 연결형, 그리고 사례형, 사례형으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매력적 품질 요소부터 보게 되면 말 그대로 매력적 품질 요소는요, 감동 요인이에요. 감동. 감동. 즉 고객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어때요? 고객이 와우 하죠. 여러분들이 비모듈 공부할 때 와우 팩터 기억나세요? 서비스 세일즈 할 때 와우 하는 감동 요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고객이 이러한 매력적 품질 요소가 제공이 되었을 때는 어때요? 만족합니다. 그것도 크게 만족을 해요. 크게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동 요소가, 감동 요인이 충족되지 않아도 어때요? 불만족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불만족하지는 않는다. 그다음 이제 이론적 품질 요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충족되면 될수록 어때요? 만족은 증가되는 거고, 충족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어때요? 불만족이 충족되지 않을수록 불만족이 증대되는 거죠. 증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연비가 좋으면 좋을수록 어때요? 만족감은 더 증가가 되는 거죠. 근데 자동차 연비가 더 적으면, 낮으면 낮을수록 이 불만족은 더 증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대기 시간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때요? 짧으면 짧을수록 만족도는 커지는 거고, 근데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때요? 막 불만이 더 증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당연적 품질 요소라는 거는 우리가 고객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마땅히 당연히 제공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자, 짜장면이 옵니다. 짜장면은 당연히 뭐가 있죠? 만두가 있겠죠. 그렇죠? 아니, 단무지. 짜장면에 당연히 단무지가 딸려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짜장면에 단무지가 오지 않으면 어때요? 불만이 되는 거죠. 불만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책에도 다 나와 있지만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사례는 뺐어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승무원의 접객 태도, 승무원의 그런 그 친절은 어때요? 우리가 당연한 요소로 보죠. 당연한 요소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네, 이 매력적 요소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서비스는 이 당연적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감동 요인이었던 것도 시간이 지나고 고객의 기대가 변화하고 높아지면서 어때요? 그 서비스는 당연적 품질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서비스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거죠. 신 서비스가 창조되는 거죠. 창조된다. 그다음 이제 무관심 품질 요소를 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이제 무관심 품질 요소는 고객들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품질 요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충족되건 충족되지 않건 어때요? 만족이라던가 불만족을 일으키지 않는 요소다. 뭐 Q&A 게시판 같은 것들이죠. 그다음 역품질 요소라는 거는 오히려 반대로 충족이 되면 어때요? 충족이 되면 불만을 일으키는 거고, 충족이 되지 않으면 만족을 일으키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 네이버 클릭할 때 어때요? 광고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 네이버의 광고 때문에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떠나간다라는 거 많이 하는데, 클릭할 때마다 광고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역품질 요소인 거죠. 역품질 요소. 또는 뭐 무인 결제 시스템, 너무 지나친 많은 무인 결제 시스템, 자동화 서비스, 이런 것들도 오히려 역품질 요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카노 모형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 그럼 서비스 기업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고객이 매력적 요소를 느끼고, 또는 어떤 요소를 제공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이걸 좋다고 제공을 했는데 고객은 오히려 뭐예요?
역품질 요소로 느낀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 항공사에서 뭐냐면 항공 서비스에 이 카노 모형을 이렇게 적용해서 우리 뭐 K 항공사에서의 매력적 품질 요소가 뭐고, 뭐 당연적 품질 요소가 뭐고, 역품질 요소가 뭐냐라는 거를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소비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K 항공사의 그런 뭐 고객들로부터 나온 설문 중에 하나가, 매력적인 품질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기내식. 기내식이 이 매력적 품질 요소로 나왔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항공사에서 정말 괜찮은 기내식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다양한 기내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죠. 그리고 또 이 기내식이 매력적 품질 요소라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또 다른 항공사에서도 어때요? 다양한 좀 더 맛있는 기내식을 출시하려고 많은 좀 마케팅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카노 모형을 봤는데, 그럼 카노 모형의 장점이 뭐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품질 속성의 진이 무슨 현상? 진보와 경향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매력적 품질 요소가 시간이 지나고 고객의 기대가 변화하고 높아지면서 어때요? 당연적 품질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걸 우리가 진보화 경향, 진보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데 아주 유용하죠. 그리고 소비자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특성을 규명할 수 있으며, 즉 매력적 품질 요소를 찾아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항공사에서 해봤더니 기내식이 가장 매력적 품질 요소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기내식을 어때요? 좀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 줍니다.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자, 거래 상황, 즉 트레이드 업 상황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준다. 이런 거죠. 그 서비스 기업에서 여기 보시면 기술적 또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 두 개를 모두 프로모션 할 수 없을 때, 그럼 이 기술적 또는 재정적 요소 중에 두 개를 동시에 프로모션 할 수 없을 때, 그럼 어떤 요소가 좀 더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지를 결정해서 그거를 하나로 초이스해서 제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족과 불만족이라는 어때요? 주관적인 측면과 물리적 충족 또는 불충족이라는 어때요? 객관적 측면까지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즉, 카노 모델은 어때요? 주관적 측면과, 물리적이라는 건 어때요? 이건 눈에 보여지는 유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 측면인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다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서비스 품질 갭 모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서비스 품질 갭이란 게 뭐냐? 이거죠. 1번에 보시면 고객은,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고객은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기 전에 뭘 항상 한다고요? 기대를 한다고 그랬죠? 네,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고 나서 고객이 느끼는 뭐가 있죠? 성과가 있겠죠? 네, 성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대와 성과 사이, 이거를 우리가 갭이라고 합니다. 갭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어때요?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갭을 줄여야 되겠죠. 이 갭이 크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만큼 서비스 품질이 낮게 고객이 인식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러한 갭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기대 대비 성과, 이 갭은 5가지의 갭이 있습니다. 5가지 갭이 있는데, 이 5가지 갭에 시험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5가지 갭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과, 그리고 그럼 원인이 나타나면 이걸 뭐 해야 되죠?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해결 방안. 네, 원인과 해결 방안. 그리고 또 이 의미까지 아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갭 1의 의미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OX형으로도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까지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갭 모형을 좀 보면 고객에 기대된 서비스와 실제 기대된 서비스와 실제 지각된 서비스 차이죠, 차이. 이 차이가 뭐라는 거죠? 갭이라는 거죠. 네, 갭. 근데 이 갭은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차이에 따른 서비스 품질 결정 요인 모형을 우리가 서비스 품질 갭이라고 한다. 갭이라고 하는데 서비스 경험과 기대 사이에 발생한 가능한 다섯 가지 격차를 밝히는 것으로 다섯 가지라고 그랬죠? 다섯 가지 격차를 밝히는 것으로 그 격차가 어때요? 적을수록 그 품질은 우수하다라고 인식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뭐 서비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부를 했지만 이 기대라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죠. 네, 기대라는 게 많이 나와요. 뭐 고객 만족에서도 그렇고요. 뭐 서비스 품질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기대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서비스에서는 이 고객 기대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 고객의 기대를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도요. 고객의 기대가 매우 높다면 어떻겠어요? 그 서비스는 그렇게 좋은 서비스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또한 고객의 기대가 또 너무 높다면 그게 좋은 품질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의 품질이라던가 뭐 고객 만족에서 이 기대는 어떻게 보면 성과를 서비스의 성과 또는 뭐 서비스의 품질 또는 뭐 고객 만족을 결정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준거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 준거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대라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 왜? 성과를 결정하는 준거 기준이 이 기대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갭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 원인과 해결 방안은 작성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그 책 있잖아요. 책을 보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갭 1을 보면 자, 갭 1은 이거죠. 고객과 경영자의 인지 격차에 나타나는 갭인 겁니다. 그러니까 갭 1은 누구와? 고객과 누구? 경영자. 네, 고객과 경영자에 나타나는 갭이라는 거죠. 그럼 왜 이 갭이 발생을 했느냐? 바로 고객 기대를 경영자가 어때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때 또는 고객 기대를 어때요? 파악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없을 때 이 갭 1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갭 1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때요? 당연히 시장 조사를 하지 않은 거죠. 예, 고객 요구를 파악하지 않은 거죠. 또는 어때요? 고객 요구를 파악하더라도 잘못된 시장 조사를 했던 거죠. 잘못된 시장 조사. 그리고 이제 시장 조사를 하는 결과를 경영층에 올리는데 이 경영층에 보고를 할 때 이 보고가 잘못되거나 또는 왜곡이 돼버린 거죠. 네. 이랬을 때 어때요? 경영자가 제대로 그 고객 욕구를 인지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당연히 어때요? 정확한 제대로 된 고객 욕구를 파악하는 게 먼저죠. 그러니까 정확한 시장 조사를 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조사한 결과가 경영자에게 정확하게 어때요? 보고될 수 있도록 이러한 소통 채널을 좀 더 개선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요새는 어때 기업들이 그런 그 보고 채널들을 되게 간소화시키죠. 예전에는 되게 많고 그 복잡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기업들이 어때요? 빠른 보고, 신속한 경영, 합리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보고 채널,
보고층 이런 것들 많이 간결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간소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갭2. 자, 갭2는 이거죠. 자, 갭2는 경영자가 인식한 고객 욕구를 이거를 매뉴얼화하는 과정에서 갭이 발생이 된 거다. 네. 경영자가 인식한 고객 욕구를 매뉴얼화 시키면서, 그러니까 서비스 매뉴얼화 시키면서 어때요? 갭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명세서의 격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세서가 나오면 여러분들 쉽게, 이건 매뉴얼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영자가 인지하는 고객 기대와 분리치를 할 때 발생이 되는데요. 근데 이게 두 가지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첫 번째는 경영자가 고객의 욕구를 어때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그게 매뉴얼화로 된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잘못 인지한 고객 욕구를, 그러니까 잘못 파악한 고객의 욕구가 매뉴얼화 되었거나, 또는 두 번째는 경영자가 고객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데 어때요? 매뉴얼화하는 과정에서 잘못 디자인된 거죠. 잘못 매뉴얼화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갭3는 서비스 전달 격차입니다. 서비스 전달 격차.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때요? 서비스 직원이 이 매뉴얼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보니까 이 갭3가요, 시험에서 좀 자주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발생 원인이라던가 뭐 해결 방안이 이 갭3가 좀 많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물론 갭4까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만, 자, 이러한 갭3가 발생되는 원인은 뭐냐면은 이거죠.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직원이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을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역할 갈등이라던가 역할 모호성, 그러니까 직원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역할 갈등이라던가 역할 모호성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뭘 우선순위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뭐예요? 역할 모호성인 거죠. 역할 갈등은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업무를 하는데 뭔가 이 업무와는 상충되는 반하는 업무들이 나에게 자꾸 요구가 돼요. 자, 그랬을 때 뭐예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정말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역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할 갈등이라던가 모호성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요. 또는 그렇죠. 서비스 업종에 적합하지 못한 직원을 채용해서 어떤 일을 시킬 경우에도 이러한 갭이 발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죠. 서비스 업종에 맞는 직원을 어때요? 채용해야 되는 거죠. 채용하고 그 적소에 배치해야 되는 거죠. 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직원이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어때요? 교육을 시켜야 되죠. 그러면 처음부터 서비스 업종에 맞는 직원을 채용했을 때 어때요? 이러한 과정이 훨씬 더 그러지 못한 직원보다는 시너지가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업에 맞는 직원을 채용해서 그걸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 직원들이 또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수요와 공급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능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손님이 몰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수요 예측이라던가 공급 능력을 보유하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갭4가 있습니다. 갭4. 네. 갭4는 뭐냐?
그럼 갭4는 어떤 때 발생이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갭4는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의 차이인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거죠. 자, 본사가 있습니다. 본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사가 대리점이 있겠죠. 제품이나 뭐 서비스를 판매하는 대리점이 있겠고 고객이 있어요. 자, 이때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경우는 본사와 대리점 간의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고객과 지점, 대리점 간의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본사와 이 고객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접점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건 직원이니까 직원과 고객 간의 뭔가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서 이러한 서비스 갭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갭4라고 한다. 자, 이런 경우 이제 주로 발생되는 원인을 과잉 약속 같은 거죠. 과잉 약속. 그래서 아까 항상 얘기했지만 지킬 수 있는 그런 약속만 해라는 거. 그러니까 서비스 약속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즉 이행 가능한 약속과 보증을 하는 게 해결 방안인 거죠. 이 과잉 약속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죠.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어때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또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당연히 약속에 대한 관리, 너무 과잉 약속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과잉 약속을 해서 고객의 기대를 너무 부풀리게 되면 그 서비스 품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괜찮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도. 그리고 실현할 수 있는, 즉 이행 가능한 약속만 하고요. 또 그 서비스에 대해서 보증해 줄 수 있는 것도 해결 방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갭 1, 2, 3, 4가 발생이 돼서 궁극적으로 뭐가 발생이 되죠? 갭 5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갭 1, 2, 3, 4에 의한 이 갭으로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이 갭 5, 갭 5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갭 5는 고객 기대와 성과 간의 갭인 거죠. 그러니까 1, 2, 3, 4가 쌓이고 누적되면 어때요? 이 기대와 성과 간의 그 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궁극적으로 어때요? 이 갭 5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갭 1, 2, 3, 4가 이 5에 다 세부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갭 5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갭 5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도식화되어서 설명을 좀 많이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갭 1은 고객과 경영자의 갭인 거죠. 경영자의 갭. 자, 갭 2는 내려가죠. 경영자와 매뉴얼의 갭입니다. 그래서 매뉴얼, 갭 3는 내려가죠. 매뉴얼과 직원 간의 갭인 거죠. 갭입니다. 그리고 갭 4는 직원과 고객 간의 커뮤니케이션 갭인 거죠. 어때요? 이렇게 내려가죠? 선을 타고 내려가죠? 이게 이제 그림으로 보통 이게 도식화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 책에는 그림으로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갭 5, 마지막은 고객이죠. 고객 기대와 그리고 성과와의 이 갭인 거죠. 그래서 갭 1과 갭 5로 이렇게 좀 흘러가는 흐름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갭 모형에서 갭 3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죠? 문제를 보면 갭 3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갭 3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가끔 이렇게 뭐 갭 3는 뭐 서비스 제공자 매뉴얼대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걸 뭐 갭 3라고 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 이렇게 친절하게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갭 3는
매뉴얼대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지 않았구나 라는 거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으로 좀 이해하면 편리하겠죠.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보면 1번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교육훈련을 시행한다. 그렇죠. 딱 나왔죠. 답이.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합니다. 배치하고 교육훈련을 시행해서 좋은 서비스 품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2번에 보면 경영층과의 접촉 기회를 갖거나 소통 채널을 개성한다. 자, 딱 경영층이 나오면 그냥 여러분은 이건 갭 1이구나. 갭 1으로 바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영층의 고객의 욕구가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런 소통 채널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3번 보시면 자, 서비스 수행 기준을 설정하고 목표를 수립한다. 자, 이거는 갭 2였죠? 갭 2. 그러니까 명세서의 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세서가 제대로 경영자가 인지한 고객 욕구대로 매뉴얼화 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비스 수행 기준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서비스를 전달을 할 건지, 어떻게 전달을 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갭 2가 되는 거죠. 그다음 이행 약속한 약속을 하고 서비스 보증을 실시한다. 자, 약속과 보증이 나오면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갭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갭 4가 되는 거죠. 이 갭 4, 커뮤니케이션 갭. 과잉 약속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과잉 약속을 하지 않고 이행 가능한 약속만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보증까지 실시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시장 조사 자료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해석이 요구된다. 자, 이것도 시장조사. 시장조사와 경영자가 나오면 이거는 갭 1인 거죠. 갭 1.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갭 1에서 갭 5까지 내가 일일이 이거를 다 해결하기 좀 힘들다. 이해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키워드만 좀 쏙쏙 뽑아서 좀 암기하셔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서비스 품질 갭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